제가 지금 맨유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첫 번째, 최근에 들어서 그 문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방 압박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 테나는 심지어 3년 차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가 바뀌더라도 그 전방 압박 체계는 잘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전방 압박할 때 맨투맨이 잘 안 붙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시포드가 클루셉스키 자기 맨투맨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시포드를 넣었을 때는 압박을 좀 덜 하든지 아니면 레시포드한테 정확한 수비 롤 플러스 훈련이 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 레시포드가 수비 지점, 그러니까 압박하는 순간에 약점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지공인지 역습인지 이거를 꼭 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 때마다 너무 중심 없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매 경기 맞춤 전술을 할 수는 없어요. 선수들도 전술에 친숙도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고 거기서 약간의 변화씩을 줘야지, 너무 매 경기 정해진 틀 없이 경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고정된 성적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존스는 사실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더 맞는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존슨의 장점이 애초에 공이 오기 전에 자기가 터치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역습 상황에서 딱 슈팅만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만 터치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존슨은 괜찮은 선수 같습니다. 맨유가 공격진에서 압박 제일 셀 때는 호일룬, 안토니, 가르나초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일 때 사실 압박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제 세미랑 공격 작업은 좀 아쉬운 조합이긴 하지만, 맨유 공격진에서 전방 압박 가장 센 자원들은 안토니, 호일룬, 가르나초 이렇게고, 그 아래 뭐 마운트 같은 선수가 있으면 맨유가 의도하는 정도의 전방 압박 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르크지 레시포드는 압박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으로 따지면 오른쪽이죠. 로메로, 클루셉스키 이쪽 라인으로 타고 나간다고 하면 꽤 쉽게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토트넘이 오른쪽으로 나갔던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공격수들이 수비력까지 좋아야 된다는 게 점점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르크지를 쓸 거면 저는 맨유가 잘하는 그 4-4-2 내지는 4-2-4 오고 가는 수비 체제 있잖아요. FA컵도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수비 숫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포백한테 수비를 맡기면 맨유 수비진 포백들은 수비력이 괜찮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설픈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숫자가 이미 빠져버리면서 수비들은 자꾸 소수 대 소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비진 입장에서도 우리 팀 수비가 일단 적으니까 상대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나마 어제 오나나가 진짜 몇 개 더 막아서 이 정도로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지, 오나나 아니었으면은 정말 더 대참사 날 뻔했습니다. 토트넘 경기력이 올라간가요? 맨유가 못한 건가요? 저는 두 개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토트넘은 어느 정도 파해법이 있잖아요. 상대팀들이. 토트넘 상대로는 토트넘의 지공을 유도해서 뒤에서 완전 막은 다음에 역습. 이런 식으로 할 때 토트넘이 보통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어제 맨유는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맞불을 좀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나의 입장에서도 경기로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이라기보다는 자기도 주도하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선 게 아닐까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토트넘이 위에서 눌러놓는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더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뛰는 느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토트넘이 그렇게 뛰었을 때 토트넘도 이 체력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토트넘도 체력이 떨어져서 전반과 같은 경기력을 유지 못하는 시간대가 온단 말이죠. 근데 맨유가 거기까지 버티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제 반더벤의 돌파가 너무 변수였어요. 이거는 전술적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개인 능력이 너무 돋보여서 맨유가 기존에 가져왔던 플랜이 2분 내지는 3분 만에 깨져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브루노가 퇴장당하면서 그 토트넘이 약한 시간대까지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상실이 됐죠. 솔랑키는 이제 적응된 것 같나요? 그러니까 솔랑키가
득점이 없어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뭐 전방 압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등지고 패스 내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제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뒤에서 피지컬로 밀어도 잘 버티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상대한테 압박당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랑키 역시 저는 잘 적응하고 있다. 솔랑키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유로에서 스페인 국대가 우승했잖아요. 그 우승한 스페인 국대에 모라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득점이 엄청 많은 스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 수비랑 몸싸움 해주고 앞에서 파울 만들어주고 버텨주고 뭐 공중볼도 되고 또 역습 시 속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 수비들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선수다. 맨유가 짧은 빌드업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짧은 빌드업은 중요한 건 가운데 피벗, 그러니까 공 받아주는 선수가 돌아서는 능력이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가르테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또 카세미로도 피지컬이나 신체 능력적으로 전성기보다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유가 또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롱볼 빌드업을 좀 섞어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짧은 패스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롱볼 빌드업을 하자니 맨유의 원톱인 지르크지가 사실 공중볼에 또 강한 유형은 아니어가지고 좀 어제는 뭔가 맨유가 나갈 방법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토트넘이 잘 노려서 나온 것 같아요. 지르크지 호일루는 서로 가진 장단점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어 한 명이 상위 호환, 한 명이 하위 호환이면 좀 출전 비율을 조절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상위 호환인 선수를 더 많이 쓰면서. 근데 둘이 그냥 가진 게 진짜 거의 자석 같아. N극과 S극처럼 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공격수도 좀 스타일이 비슷해야 주전이든 서브든 해서 한 전술로 좀 밀고 가는데, 근데 이 두 명의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호일룬이 나왔을 때는 약간 역습 베이스, 직접 마무리 베이스로 가야 되고, 지르크지로 나왔을 때는 또 지공을 섞어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래서 받쳐주는 선수들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레시포드도 수비 가담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그 선수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시포드는 사실 수비력은 단점이 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특유의 빠따라든지 뭐 스피드, 라인 브레이킹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장점으로 먹고 살았던 선수인데 요새는 그 장점이 죽어버리니까 단점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레시는 경기가 안 풀릴 때 좀 공을 너무 쉽게 버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 패스 같은 것을 좀 판단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여기 사이에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패스를 주고, 당연히 저렇게 패스를 해도 우리 팀 공격수가 받으면 불리한 포지션이 되는 그 자리에다가도 패스를 넣고, 이런 식으로 어제도 토트넘 경기 할 때 사실 레시가 있었고 요렇게 바로 앞에 토트넘 선수 두 명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맨유 선수가 있었어요.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그럼 그 토트넘 선수 두 명 사이로 패스를 주면 안 되는 각이었는데 그걸 굳이 주더라고요. 거기서 끊겨버리면 또 토트넘 역습이잖아요. 이거는 레시가 혼자 뺏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레시가 패스 미스하면 수비수들은 어떻게 보면 죄 없이 엄청 더 뛰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팀의 체력 전체적으로 갉아먹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레시포드가 안 풀릴 때 판단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토트넘이 가장 어려워했던 장면이 골키퍼 가운데 냅두고 이렇게 양쪽에 반더벤, 로메로 놔두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서잖아요. 자꾸 그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공이 갈 때, 예를 들면 비수마 쪽으로 공이 갈 때 비수마가 돌아서지 못하게 한 명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사실 레시포드 쪽이 조금 압박이 느슨하면서 토트넘이 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벤탄쿠르 쪽으로 직접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사이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됐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어려워하는 상황조차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요. 저는 테나우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팀에 대한 분석도 약간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일정이 많아요. 맨유도 경기수 많고 한데 사실 토트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법은 프리미어리그 팀 사이에서는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토트넘은 뒤에서 내린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잘 맞고 존슨 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공을 가게 유도해서 거기서 틀어 맞고 그 다음에 역습. 요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을 상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토트넘 역시도 그 공격 방법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테나흐가 아무리 홈이더라도 주도하려는 마음 조금 포기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맨유 공격수들 윙포워드들 빠르니까 가르나초나 레시포드, 그리고 그래도 윙어가 아니고 윙포워드라 직접 타격 가능한 자원들이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풀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축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클루셉스키는 저는 별로 중원에서는 못한 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선수가 잘해서 다른 선수가 주목받은 날은 있었겠지만 클루셉스키는 저점 자체는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근데 메디슨이 딱 살아나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가 팡 나는 거죠. 그리고 벤탄쿠르가 사실 여러분들 포스테코글루 오기 바로 전 시즌에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은 미들맨 소년 가장이었어요. 벤탄쿠르가 되게 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 아스톤빌라랑 경기하면서 그때 캐시한테 부상당하고 폼 못 찼다가 지금은 저는 비수마보다는 벤탄쿠르가 공은 더 잘 찬다고 생각해요. 뭐 비수마가 수비력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도 비수마가 가끔씩 패스미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벤탄쿠르는 기본적으로 중미, 공미, 수미 다 되는 선수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육각형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각형의 크기는 때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벤탄쿠르가 폼만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메디슨,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이렇게 세 명이 공은 되게 잘 차는 미드필더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더에 들어오면서 토트넘이 피지컬적으로 중원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일단 보세요. 사르, 비수마보다는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하니까 확실히 피지컬이 개선이 된 모습이죠. 특히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서는 스피드를 많이 안 써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미친 체력과 자기의 미친 피지컬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제도 클루셉스키가 공 잡았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뒤에서 갈고리를 한 3번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클루셉스키가 그거를 온전히 등으로 탱킹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열어주는 거, 그런 모습들 보면은 사실 클루셉스키는 가운데 좋긴 하다. 이거는 저는 존슨이 살아났기 때문에 클루셉스키의 가운데가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